그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자기 세대에서 그 열리는 기회가 뭔지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패러다임이 완전 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기회의 변화 속에서 청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어쨌든 오늘 엄청 이거 재밌는 주제인데 제가 평소에 조금씩 했던 이야기들을 빌드업을 한 건데요. 저도 그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세대별로 기회가 어떻게 달랐는지 이걸 좀 보면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기회의 패러다임 시프트,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은 최근에 뉴스를 좀 보면요, 청년들 뭐 취업난 가중되고 있죠. 영재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그리고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삼포 시대다, 무슨 시대다, 포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년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저도 이 뉴스들을 계속 팔로우를 해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고 2010년대도 나왔고 90년대도 나왔어요. 계속 청년들이 희망이 없대. 근데 이 희망이 없는 청년들이 계속 우리 대한민국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희망을 좀 가지시길 바라고, 요즘 뉴스만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회가 없다, 기성세대가 기회를 다 먹었다. 그래서 청년들은 지금 너무 분노에 휩싸여 있다. 특히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거 청년들이 다 내야 되는데 나중에 뭐 받지도 못할 거다, 이런 뭐 암울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럼 객관적으로 좋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청년 세대가 부담해야 될 어떤 그 부담도 너무 커지고 있고요. 요즘에 취업 상황 되게 안 좋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취업 상황이 진짜로 안 좋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진짜 안 좋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에 뛰어난 분들은 뭐 어디든 뭐 이렇게 쉽게 가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3년째 그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계속 대기업 일자리가 줄고 있는 거죠, 사실. 그냥 쉰다. 제가 이 컨텐츠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들, 실업률이 안 잡혀요.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취업 의사가 있는데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못했을 때 실업률로 잡히는 건데, 취업 의사 자체가 없으면 실업률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실업률이 되게 낮은 상황인데 취업 자체를 포기한 청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쉰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취업 의사가 없다라고 대답한 20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이 50만 명이 넘는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집값 너무 비싸죠, 사실. 14억 6천만 원. 평균 가격 14억 6천 정도인데 서울 국평 연봉 한 푼 안 쓰고 30년 모아야 산다. 이거죠. 부부가 맞벌이로 둘 다 하이닉스처럼 엄청나게 성과금 많이 주는, 언제까지 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맞벌이로 다니지 않는 이상 대기업을 가도 사실은 서울에 집 사는 거 이제 불가능해요.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정말 어려울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청년들이 경쟁도 되게 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너무 올랐고, 이러니까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합계 출산율 0.7명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이런 배경 속에 나온 건데요. 그러면 정말 청년 세대의 기회가 사라진 걸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데요. 사라진 게 아니라 세대별로 다른 기회의 형태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부동산을 먼저 볼게요. 근데 저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제가 금융시장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더 부동산에 많이 관심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예요. 솔직히 부동산은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아도 그냥 집 하나 깔고 살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사용가치도 있는 자산이고, 그리고 대세에 따르면 그래도 자기가 금융시장처럼 그렇게까지 공부하지 않아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온 국민이 부동산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도경제 성장기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건데, 일단 부동산을 먼저 살펴볼게요. 한국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부동산 자산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나라예요. 저도 동의는 해요. 1960년대부터 2020년 정도까지 땅을 통해서 부가 움직였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뭐냐,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도 많고 사업해서 돈 번 사람들도 많고 고소득 근로자들도 많고 한데 무슨 땅을 통해서만 돈을 벌었냐라고 반문을 제기하는 분들 있을 텐데요.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주는데, 저희 장인어른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 대구 근교 도시에서 개원을 한 의사와 조금 비쌌던 서울에서 개원한 의사의 그 부의 어떤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데 그 키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제조업을 했던 사장님들 수도권 인근에서 좀 이렇게 인기가 많은 뭐 안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평생 제조업을 하셨던, 성수동 같은 경우도 그랬죠. 성수동은 뭐 코딱지만한 공장들이 되게 많았고, 이제 경기도로 빠지면 좀 이제 규모가 큰 공장들이 많은데 거기서 그냥 자기가 그냥 제조업하고 조금만 하든 뭐 크든 간에 영업이익 어느 정도 벌면서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땅값이 훨씬 많이 올랐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특수한 경우 막 그런 것들, 뭐 당연히 이게 땅을 통해서만 벌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땅을 통해서 부가 이전이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의 부의 지형은 확실하게 60년대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땅을 통해서
위해서 움직인 게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1970년대생들은 어떻게 부를 축적을 했을까? 그리고 이들에게 있었던 기회가 무엇일까? 오늘 컨셉은 그거예요. 19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들의 기회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가졌던 기회와 부동산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봤을 때 어떻게 부가 움직였을까? 이걸 좀 살펴보면서 그 부동산뿐만 아니고 다른 자산들은 어땠는지 이걸 좀 빌드업을 해볼 건데요. 70년대생이라고 하면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 70년생은 90년에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79년생은 99년에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70년대생이다 라고 하면 대학이 학번이 90학번부터 99학번까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일단은 이제 대학에 입학했을 당시에는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의 막바지에 있었고요. 외환위기 IMF를 겪으면서 이제 나라 경제가 박살이 났죠. 그리고 79년생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IMF가 극복이 되고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70년대생들에게 기회가 매우 많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70년대생들이 기회가 많았던 것도 사실인 건 맞아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근데 70년대생들은 대학에 입학을 하니까 IMF가 터졌고 IMF가 터져서 너무너무나 막막했어요. 왜? 국가부도였거든요. 그때가 단순히 일자리가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너무너무나 막막했던 시대예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직장에서 3개월 만에 해고가 되고 이런 97학번이 아니고 97년도에 졸업을 해서 취업한 사람들은 3, 4개월 일하다가 해고가 됐어요. 다 해고가 된 다음에 이직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때는 글로벌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 해외 기업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막막했던 시대였고요. 이 당시에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대요. 파산을 워낙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회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일감 다 끊기고 하여튼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세무사일도 되게 힘들었다고 하고요. 엄청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나 뭐 부동산의 상승률을 다 먹었던 저 세대 너무 꿀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격동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됐고 95년부터 이제 뭐 WTO니 뭐니 하면서 세계의 무역 질서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때도 완전 격동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96년에는 뭐 한총 사태도 있었고 사회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 시기에 살았죠. 70년대생들은. 좀 더 살펴보면요. 수도권 아파트 연평균 가격 변동률인데요. 우리가 좀 가정을 해보죠. 75년생이라고 치죠. 75년생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95년에 대학을 들어갔을 거고요. 대략 한 뭐 99년에서 한 2002년 정도에 대학을 졸업했을 거예요. 그리고 70년생 같은 경우는 90년대, 그러니까 이제 97년에서 99년 정도에 대학을 졸업했을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IMF 극복하는 것도 봤을 거고 극복을 한 다음에 직장에 가서 뭔가 이제 경기가 좀 더 좋아지고 군무후기 운동하고 막 이랬으니까 이제 기업들이 하나하나 이제 워크아웃 들어가서 이제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취업이 되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분들이 75년생이면 언제 결혼을 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남자 같은 경우는 33세, 여자는 31세 평균적으로 결혼하는 연령입니다. 지금 통계청 자료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결혼을 훨씬 빨리 했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그때가 27살이었나 그랬을 거고요. 남자는 29이었나 이랬을 거예요. 이때 보통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결혼 얘기를 하냐? 보통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집을 사요. 정말로 투자에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막 부동산 투자 너무 잘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결혼할 때쯤 연끌을 해서 집을 사든지 자기가 시드를 좀 모았다가 그래도 저 동네가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때쯤 부동산 공부를 엄청 하거든요.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부터 부동산 공부를 엄청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이 사람들 70년대생들이 29, 30 정도 됐을 때 2,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을 거고 시드가 좀 모였을 거고 이때만 해도 PIR 지수,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결혼을 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딱 직전이나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딱 그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집을 사게 됩니다. 집을 못 산 분들도 있겠지만 집을 샀던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2000년에는요 PIR이라고 하죠. 소득 대비 집값 지수인데요. 중위소득에 있는 사람이 몇 년을 모아야 살 수 있을까? 물론 세전 기준입니다. 세금 내고 나면 더 높아요 사실은. 근데 2000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PIR 지수가 7 정도 됐었고요. 7 정도. 그리고 2006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 정도 됐었고요. 2020년에 11이었다가 2023년 2년 막바지 때 그때 거의 17에서 16까지 떴을 거예요. 계속해서 PIR 지수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집값이 훨씬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좀 빨리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직장에 다녔으면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이 당시에도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비쌌고 반포에 있는 아파트도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는 못 샀겠지만 인근에 있는 뭐 옥수동이라든가 금호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재건축이 되면서 또 자산 가격이 한번 점프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70년대생들이 힘든 상황을 많이 겪기도 했지만 이런 기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서울 아파트 PIR 지수가 이건데요. 수도권 한번 볼까요? 전국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수도권이 하늘색이에요. 6.7 정도에서 계속 올라가서 2021년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실 이게 국토교통부 주거 실태 조사인데요. 사실 훨씬 높아요 이것보다. 제가 봤던 게 2021년쯤에가 17인가 18 사이였고요.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떼고 보험료까지 뗀 소득으로 하면 거의 26인가 25 정도에 가까웠어요.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PIR 지수가 엄청 높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소득보다 집값이 훨씬 많이 올랐으니까 요즘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이제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고요. 1970년대생들이 2000년대에 30대가 됐죠. 70년생이면 2000년에 30대가 됐습니다. 30대가 되면 결혼과 동시에 첫 아파트를 매수를 고려했던 나이였고요. 결혼이라는 변수로 집을 마련을 해야 된다. 대출 포함해서 작은 집이라도 마련을 할 때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때도 뭐 내가 좀 대출 포함해서 20평대 아파트 서울에다가 좀 이렇게 뭐 살 수 있고 내가 지금 광화문에 직장 다니는데 저 위에 마포구에다가 뭐 하나 사야지, 아니면 저기 뭐 여의도에다가 뭐 하나 사야지, 이럴 때 사람들이 보통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 당시만 해도 대기업에 좀 괜찮은 대기업 다녔을 때 시드 좀 모아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많았다고 하는 거죠.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집을 사신 분들은 2008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게 돼요. 그때 자산 가격의 폭등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산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000년대 중반까지 장기 상승장이었다. 근데 금융위기 맞고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걸 좀 또 살펴보죠. 1980년대생들, 제가 83년생이니까 제가 1980년대생들은 어땠을까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80년대생이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이나 뭐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보면 1980년대생들은 전혀 다른 타이밍에 주택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 제가 03학번인데요.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회계사 공부하느라고 뭐 이제 한 학기 정도 휴학도 했고, 그래서 저는 제가 10년이었나 11년에 졸업을 했을 거예요. 아직 기억이 잘 안 나. 하여튼 이때쯤에 졸업을 했을 텐데 이때가 언제였냐? 부동산 시장이 가장 안 좋을 때였어요. 가장 안 좋을 때. 08년에 미국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09년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당시에 반레퍼가 얼마였냐? 84제곱미터 반포레미안 퍼스티지가 2009년에 16억이었다가 무려 20% 정도가 빠졌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3, 4년 동안 그냥 반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20%가 빠졌어. 그냥. 그 사람들이 야, 반포에 있는 아파트 사봤자 안 올라. 저거 뭐 16억 주고 산 사람 지금만 3억 이렇대. 취득세까지 하면 거의 4억 빠졌대. 야, 아파트 끝났어. 이랬던 시기였어요. 제가 집을 살려고 처음 알아봤던 시기가 2013년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또 대출도 되게 잘 나왔어요. 13억짜리 반레퍼를 살 때 대출이 제가 알아봤을 때 8억인가? 뭐 9억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60%, 70% 정도 대출 나왔는데 자기 현금이 5억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시기였어요. 당시에 사회초년생이 5억이 당연히 없죠, 현금이. 그러니까 반포는 이제 당시에도 조금 이제 소득이 높거나 뭐 좀 부모님 좀 도와주거나 이런 사람만 살 수 있긴 했는데 반포가 아니고 다른 지역들은 1억만 있어도 살 수 있는 지역들도 되게 많았어요. 서울 안에서. 그것도 꽤 괜찮은 지역에서. 근데 그 당시 제가 정확하게 2013년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때 워낙 많이 했으니까 패스를 할게요. 근데 13년에 매수를 할 때 사람들이 다 부동산이 끝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때 뻘짓 해가지고 이제 손해를 되게 많이 봤는데, 손해라기보다는 기회비용을 날린 거죠. 근데 2013년 14년에 83년생, 82년생, 81년생들은 그래도 꽤 괜찮은 직장, 뭐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라든가 또는 뭐 대기업에서 좀 연봉 많이 주는데 컨설팅 펌 아니면 뭐 기자 이런 거 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 주변에. 근데 얘네들이 제 선배들 중에 많았어. 근데 얘네들이 집을 실제로 살 시기에 이미 사회생활을 4, 5년을 했단 말이야. 4, 5년 동안 열심히 시드머니를 모았으면 몇 억을 모았을 거고 여기에 대출까지 받아서 갭투자까지 했으면 그냥 집을 살 수 있는 시기였어요. 굉장히 쉽게 살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이때가 최저점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1980년대 초반생들은, 후반생들은 좀 다른데 초반생들은 이때쯤에 또 결혼을 또 생각을 했거든. 이때쯤에 뭐 2013년, 14년 요때 이제 결혼을 막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30살, 뭐 31살 요때쯤이니까 그때 결혼을 하면서 그래도 나도 뭐 시드 한 2억 모았고 여자 쪽에서 한 1억 정도 모았고 나 2억에 여자 1억에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1억 정도 도움 받고 한 4억 모아서 대출 풀로 받아가지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제 주변에 엄청 부잣집 아들이 아닌데도 그냥 그 당시에 그런 아이디어로 여자가 한 1억 5천 보태고 본인이 한 2억 정도 모으고 부모님이 한 1억 정도 증여해주고 풀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반포 애면 퍼스티지랑 반포자에 들어간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게 다 50억, 60억 막 이렇게 된 거죠. 다.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런 기회들이 있었다. 근데 이 기회가 당시에 집을 매수했던 그 친구들과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인생일 때의 기회다라고 인식하지 않았어. 결혼을 하는 거고, 결혼을 할 때 그래도 내가 전세를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모아놓은 돈이 좀 있고 여자 쪽도 좀 모아놓은 돈이 있대. 이거 보태면 뭐하러 전세 사냐, 그냥 매매로 살자, 어차피 여기 오래 살 건데 라고 해가지고 그냥 지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자산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1980년대생들은 어쨌든 30대에 접어들면서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이 당시
부동산 최저점 때 이걸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초반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의 기사를 한번 보죠. 2012년과 13년에 나온 기사를 보면요. 박근혜 정부 2014년 정책, 4일 부동산 대책, 9억 이하 신규, 미분양 양도세 감면 이런 대책이 있습니다. 양도세를 감면해주겠다. 야, 미분양 주택을 네가 사면 몇 년 안에 오른 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1원도 내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아는 형, 제 유튜브에 한번 출연했던 형인데 지금 성형외과 하는 형인데 이한월 원장이라고, 그 형이 7, 8년생 영은 이 형이 울산에서 올라와가지고 한양대 의대를 졸업하고 성형외과 하면서 페이로 돈 좀 모았어. 그래가지고 잠실 S를 샀는데 결혼할 때 S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내가 좀 오래 살 거면 그래도 반포가 낫지 않나? S보다는 반포가 더 이제 상급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2016년에 아리팍이 분양은 예전에 했고 준공이 됐는데 조합원들 중에 이걸 포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미분양도 있었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2016년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2015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슬슬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대세 상승장이 될 거라고 판단했던 사람들 많이 없었어요. 그때 이 형이 S를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리팍으로 갈아탄 거예요. 당시에 34평 아리팍을 14억 주고 샀어요. 14억 주고. 그리고 대출 풀로 껴가지고 자기 현금이 5억인가 6억 정도 주고 샀습니다. 이 형은. 근데 재밌는 게 2016년만 해도요. 아리팍을 14억 주고 샀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2020년까지 40억이 됐어요. 그럼 양도 차익 26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0원입니다. 세금이 0원이에요. 왜? 박근혜 정부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 감면이에요. 올해 미분양 주택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이거를 2016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은 양도세도 안 내고 이 차익을 그대로 새우로 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회였죠, 사실. 그래서 이 형은 이제 LC에서 한번 반포로 갈아탔는데 지금도 아리팍 살고 계세요.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이거였다라고 막 얘기할 정도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고소득이어도 세후로 30억을 버는 거는 쉽진 않은 일이거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 돼.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자산 시장에 대해서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20대, 30대의 사람들의 자산을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야, 주식 투자 그런 거 다 사기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 돼 하면 부동산만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야, 내가 해보니까 재건축 아파트 사가지고 몸테크 하다가 그렇게 해서 돈 벌면 그게 짱이야 라고 하면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왜?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선택했다라고 믿지만 실제로 부모가 물려준 지식, 문화 이런 아비투스를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사실 피레드 브로디에가 뭐 이거에 한정해서 말한 건 아니지만 아비투스라는 개념이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무의식적으로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고 나오는 게 성인이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그걸 깨는 거죠. 부모의 한계를 자식이 깨고 나오는 거. 그거는 공부를 통해서 가능한 거고 우리가 간습적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서야 이제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서야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임장도 다니고 어디가 좋을지 어디가 많이 오를지 부동산 카페도 가입하게 되고 유튜브도 막 보게 되고 유튜브도 보게 되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전에는 잘 공부를 안 해요. 사실. 왜? 내일이 아니니까. 부동산은 너무 먼 미래고 뭐 내가 현금을 몇 억을 모아야 되고 뷰 자체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뷰가 그대로 이전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80년대생들을 볼 때 또는 70년대 후반생들을 볼 때 부모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였어요. 그쵸? 1950년대생에서 60년대 초반생이었어. 그 사람들은 뭐냐? 저희 아버지도 55년생인데 그 사람들은 75년에 20살을 맞이했고요. 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러다가 80년대로 넘어갔고 80년대에 3조 호황을 겪으면서 미친 듯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세대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도 성장기를 겪어왔던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맹신이 있어요. 보통은 그래요. 정말 사업을 크게 하시거나 이런 분들 말고 일반적인 중산층이 자기의 부를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 부동산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밀려나면 들어오기 좀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동물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부모가 좀 관심이 있고 그런 자산을 취득을 해봤고 그걸 통해서 부를 증식을 했으면 그 뷰를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50년대생에서 60년대 초반생들이 부모였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시장 침체가 됐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이런 양도세 면제라든가 이런 혜택들을 줬습니다. 2020년부터 21년 코로나 시기죠. 2020년에 코로나19 터지면서 집값이 미친듯이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수도권 아파트 값이 평균적으로 12%에서 25%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 통계 왜곡일 거예요. 왜? 훨씬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래서 이때 20년에서 22년을 거치면서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는데요. 서울 주요 지역은 25%가 아니고 체감적으로 봤을 때 한 70%에서 60% 정도 올랐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체기랑 횡보장에 미리 들어와 있던 1980년대생들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양쪽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엄청나게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거죠. 80년대생들은요, 그게 있어요. 어쨌든 이제 완전 세계화된 시대, 글로벌화된 시대, 그리고 이제 영어에도 좀 친숙한 첫 번째 세대거든요. 80년대 세대들이. 한국이란 나라가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고 80년대생들이 대학을 다닐 때 그 글로벌이라고 하는 화두가 제일 중요한 화두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좀 국제적인 감각도 좀 가지고 있고 또 올드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과도기 세대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저희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제 자산 시장에 좀 운 좋게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었던, 폭등하기 전에 좀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이 있었고, 그 기회를 잡았는데 이들은 또 대한민국이 글로벌화되는 1세대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시장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또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의 레버리지를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세대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세대인데, 내가 살았던 시대가. 그래서 이제 90년대생들을 보죠. 1990년대생입니다. 이제 90년대생들이 마주한 환경은 또 바뀌게 돼요. 80년대생과 또 달라요. 왜? 이들이 1990년생이 처음에 대학을 입학했던 게 2010년인데요. 95년생은 2015년에 입학을 했겠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30살이 됐겠죠. 30살. 근데 제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1990년생이 언제 30살이 됐느냐, 95년생이 언제 30살이 됐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대학에 입학한 것도 언제 입학했느냐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는 게 20대 후반부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시드머니를 30살에서 35살 요 사이에 시드머니를 모으게 되는데, 그때 그 시드머니를 모으고 언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언제 사회시장을 시작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990년생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 딱 그 전 후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세대예요. 굉장히 또 재밌는 세대인데, 90년생이 90년대생들하고 80년대생들하고 좀 많이 달라요. 또 이게 80년대생이 첫 번째로 글로벌화된 대한민국의 첫 번째로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큰 화두 속에서 대학을 다녔던 시대고, 90년대생들은 글로벌 플러스 디지털화가 된 시대에서 대학을 다녔던 세대예요.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인스타그램이 2010년에 런칭을 하게 됩니다. 페북에서 인스타그램을 인수했던 게 아마 그 정도쯤일 거예요. 2010년 대학에 들어갔을 때 90년생은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걸 접했을 거고, 95년생은 인스타그램이 이제 세계의 어떤 SNS 시장을 장악해 나갔던 그 시대에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 우리랑 달라, 생각하는 게. 그리고 그 SNS를 바라보는 시각조차도 달라요. 그래서 더 글로벌화됐고 더 디지털화됐고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좀 다른 건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2020년에서 2021년에 초저금리 이제 엄청 유동성 폭발 시기였죠. 그때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평균 가격이 10억 원에 훌쩍 넘는 시대가 이때였고요. 1990년대생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재밌는 게 90년대생들은 부동산 급등 열차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생들 중에서 금융시장 급등 열차를 타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박탈감을 느낄 거예요. 80년대 초반생들은 부동산 급등 열차를 타가지고 재산을 많이 불렸는데, 90년대생들이 이제 30살이 돼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살려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야. 야, 못해. 못 사.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92년생 2022년에 30살이 됐습니다. 시드머니가 없죠. 근데 2022년에 그때는 고금리의 타격을 받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 내려간 시기이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비쌌어요. 사실 2020년부터 21년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계속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중간중간에 조정은 좀 있긴 했지만 그냥 일시적인 조정이었고 대세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IR 지수도 거의 16, 17을 찍었고요.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PIR 지수가 20몇이었어요. 20몇. 그러면 중위 아파트 가격을 살려면 중위 소득자가 20 몇 년 동안 모아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못 사 절대. 그러니까 90년대생들, 92년, 3년, 4년, 5년생들은 금융시장에서 기회를 잡았어야 돼. 왜? 그때 얘들이 30살 또는 29, 28, 27에 사회에 나왔을 때 코로나가 터졌거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미친 듯이 금융시장이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장도 그랬어요. 90년대생들은 80년대생들보다 더 글로벌화되어 있고요. 영어에 더 친숙하고요.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걸 꺼리끼지 않아요. 80년대생들도 그런 분들도 많지만 90년대들이 더 그렇거든요. 코로나 시기 때 전업 투자자로 전향한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때 이제 돈 벌고 그때 이제 크게 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드리는데, 모든 버블장들을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2030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 왜? 무모해서. 근데 망하는 것도 2030이 제일 많이 망해요. 깡통 차고 빚 지고 인생이 나락으로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은 신흥부자가 되는 거죠. 왜? 무모하니까. 근데 40대 50대는 거기서 신흥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왜? 잃을 게 너무 많아서 풀베팅을 할 수가 없어요. 레버리지 풀베팅 못해요. 이걸 하는 순간 잃었을 때 난 한강 가야 돼. 근데 내 자식은 어떻게 할 거야? 내 와이프는 어떻게 할 거야? 못해요. 그래서 2030이 제일 큰 돈을 많이 벌어요. 너무 무모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었는데, 어쨌든 90년대생들이 크게 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야, 80년대생, 70년대생들은 저희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뭐 서울 아파트 살다 보니까 50억 되고 60억 되고 70억 됐는데 이게 말이 되냐? 우리만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90년대생들에게 열려있는 게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자산, 디지털 자산, 이제 크립토 자산이죠. 이제 플랫폼 경제 쪽이 좀 가깝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빌드업 할 거예요. 이제부터 좀 더 이제 재밌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좀 펼쳐지는데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봤을 때 이미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시드도 적고 되게 박탈감이 많이 드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했지만 영어에 되게 친숙하고요. 무엇보다도 80년대생하고 제일 다른 게 뭐냐?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디지털 네이티브.
저만 해도 제가 중학교 때 막 필로피 디스크 아나요? 혹시 이렇게 생긴 거? 필로피 디스크를 막 꽂아가지고 게임을 하고 이랬는데 90년대생들하고 저랑 10살 차이 나잖아요. 걔들 때만 해도 중학교 때부터 이미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컴퓨터를 다 썼고 완전 이제 디지털화 됐고 걔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또 생각하는 게 더 달라. 물론 90년대생이라고 하면 90년생부터 99년생까지 있으니까 10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제 90년대 후반생과 초반생이 좀 다를 텐데 크립토에 되게 친숙해요. 왜? 완전 디지털 네이티브거든요 얘들은. 50대인데 크립토 쪽에서 큰돈 번 사람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와인 모임을 많이 하고 뭐 슈퍼카 모임도 뭐 예전에 좀 많이 했었고 했을 때 이쪽 럭셔리 마켓에서 되게 큰 돈을 쓰는 뭐 그런 사람들 중에 90년대생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순서가 아니고 그냥 크립토 쪽에서 가감하게 베팅하다 크게 버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40대 50대들은 저거 사기야, 저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투자를 해도 아주 조금 투자하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형성하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디지털 네이티브고 인터넷에서 뭔가 의견을 모으고 자기들끼리 댓글 쓰고 싸우고 막 이런 게 익숙한 시대야. 근데 80년대생들만 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리고 70년대생들은 그런 거 잘 안 해. 일단은 되게 멀어요 그런 거랑. 근데 이들은 트위터 같은 데서 크립토 스타들 막 팔로우 하면서 막 의견 주고받고 막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크립토를 빨리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 10년 이제 시세인데요. 2015년 1월 1일만 해도 비트코인 하나당 1비트가 34만 원이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 날 비트코인 하나에 34만 원이었고요. 그 2025년 11월 10일 날 이제 1억 5,200인데 좀 떨어졌죠. 이제 고점이 1억 8천이었는데 요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쯤에 루나 사태가 터졌었고요. 이때쯤에 이렇게 쫙 내려간 게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완전히 작살이 났었고 근데 이랬는데 다시 또 대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었죠. 요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뭐 비트코인 시세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때부터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90년대생들도 이때는 투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때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18년에서 20년 사이 이때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 사기냐 버블이냐 튤립이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어요. 저도 뭐 비트코인이 뭐 저는 뭐 이 로직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봤지만 어쨌든 뭐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좀 더 잘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5년째 홀드를 하고 있는데 요때 올라갈 때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이때 이제 막 완전히 열풍이 불었었죠. 이때 90년대생들이 되게 과감하게 베팅을 했고 이때 이제 큰 돈 번들 비트코인이 아니고 그때 알트로 많이 벌었죠. 알트 뭐 디파이 이런 걸로 많이 벌었는데 그 디지털 생태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기들끼리 커뮤니티 만들고 맨날 댓글 쓰고 싸우고 이랬던 애들의 주 세력이 90년대생들이에요. 80년대생들도 물론 있지만 70년대생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코인 거래소를 세우거나 뭐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또 여기서 엄청난 기회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70년대생 중에서 코인으로 재미 보신 분들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90년대생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80년대생들도 있습니다. 코인으로 큰 돈 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해시드 김서준 대표도 83년생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코인 부자 1등이 누구야? 라고 하면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잖아요. 근데 그분이 83년생이에요. 정리를 좀 하자면 70년대생들은 IMF 이후에 기회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00년대 이제 초중반에 부동산 초급등기 때 집을 산 사람들 가만히 깔고 앉아서 굉장히 큰 부를 만질 수 있었던 사람들 70년대생이었고 80년대생들은 본격적인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글로벌 1세대이기도 하고 글로벌이라고 하는 화두가 시대를 뒤엎을 때 대학을 다녔던 1세대이기도 하고 유학도 많이 갔었고 조기 유학 1세대가 83년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홍정욱의 7막 7장 이런 걸 읽으면서 막 감동받고 유학 가야지 이런 분들도 많았었고 부동산하고 금융자산 이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자산을 좀 쌓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90년대생들은 이제 후반으로 가게 될수록 부동산 사이클에서 이미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간 그 사이클에 시드머니를 모으게 되니까 이제 부동산에서는 이제 기회를 잡기 좀 힘들었을 거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에서 기회를 잡은 분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기회가 완전히 없다라기보다는 그 기회를 극소수만이 잡았고 그리고 SNS 되게 많이 하고 비교문에 더 친숙하고 그러니까 더 이제 청년들 지금 90년대생들이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는 거라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할 때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는 거라서 개똥이가 개부동산 때 난 대치동산 하기 이러면서 이렇게 사게 되거든요. 기회를 세대 전체가 골고루 좀 나눠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물론 이제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꽤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뭐 시드머니 어느 정도 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기회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90년대생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극소수만이 그 기회를 잡았어요. 사실 왜냐 크립토 쪽에서 생존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사람들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고 금융시장과 크립토 쪽은 그렇게까지 광범위한 기회는 아니었고 이 시장이 빨리 움직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회를 좀 잡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기서 빌드업을 해볼 건데 방금 전까지는 재테크의 관점에서 70년대생들과 80년대생들과 90년대생들의 기회가 달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사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세대마다 진짜 기회가 엄청 많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 자료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미리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느꼈는데요. 사업의 기회 역시 시대마다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대중, 김영삼 정부 때 뉴딜,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 인터넷 사업이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인터넷 초고속망을 깔겠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깔겠다라고 해가지고 전폭적으로 대기업들을 지원해주게 되고, 그리고 초고속 그 정보통신망을 깔게 됨으로써 한국의 IT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의장이 1967년생입니다. 그리고 NC소프트를 창업한 분도 67년생 김택진, 그리고 고 김정주 회장이죠. 68년생 넥슨을 창업한 67년에서 68년생들이 한국 IT 1세대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전부 다 서울대, 공대 또는 카이스트 이런 데 나왔고요. 그리고 다 서울대, 공대, 학부는 다 서울대를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석박사를 서울대랑 카이스트에서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기본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고 대학 졸업한 후에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직을 하면서 컴퓨터랑 인터넷이랑 네트워크 기술을 처음 접하게 된 거야. 근데 그때 이 정부의 정책과 맞아떨어진 거죠.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만약에 이해진 의장이 67년생인데 87년에 대학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학부를 졸업했으면 91년, 그리고 석박사를 했으면 95년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 깔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PC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인터넷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전화선 꽂고 이렇게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대학교랑 카이스트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준 돈으로 이제 컴퓨터도 사고 뭐도 하고 인터넷도 깔고 연구들을 좀 했단 말이야. 우연히 이제 네이버 창업자도 그렇고,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도 그렇고, 이제 돌아가신 김정주 넥슨 회장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카이스트랑 서울대에서 석박사 하면서 이게 뭐지? 한 거야. 근데 너무 이게 신세계였던 거야. 이게 엄청 신세계다 보니까 여기 완전 빠져들게 된 거죠. 마치 빌 게이츠가 자기가 다녔던 중학교였나요? 고등학교였나요? 거기에 컴퓨터가 있었고, 그 컴퓨터에 빠져들게 되면서 MS를 창업할 수 있었듯이 시대의 거다란 흐름과 운과 그 좋은 교육 환경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인터넷 1세대 창업을 하게 된 거죠. 당시에는 서울대학교에만 있었던 그런 인프라가 있었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서울대 출신들이 당시에 그 인프라를 접하게 되면서 교육을 받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창업을 많이 뛰어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시대의 운이 잘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실 이게 지금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랬지만, 어쨌든 IMF가 터지고 나서 1998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에 깔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파도 위에 이들이 탔던 거죠.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이해진 의장 이제 보면 네이버 검색 엔진 이게 만든 이제 분이죠. 저 네이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든 이제 창업자죠. 이해진 의장이. 또 이제 인터넷망이 깔리게 되니까 PC방이 이게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터넷망이 깔린다라고 하면 처음에 뭐가 들어오죠? 검색 엔진이 들어와요. 근데 검색 엔진으로 성공한 데 어디가 있죠? 카카오의 인수된 다음도 있고, 네이버는 아직도 있고, 야후 코리아도 들어왔었고, 라이코스도 있었고, 되게 많은 검색 엔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네이버가 거의 독식하는 현상으로 가게 됐죠. 요즘에는 구글도 많이 쓰는데 구글은 글로벌 기업이니까. 근데 인터넷이 깔리게 되면 이제 검색 시장이 커지게 되고 카페나 이런 것도 커지게 되는데, 여기서 뭐가 붙냐? 게임이 붙어요. 게임. 이제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하니까 게임이 붙고, 인터넷이 깔리기 전에는 패키지 게임이나 뿅뿅 하는 그런 게임들만 했는데, 인터넷이 깔리니까 리니지 같은 게임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과금을 하면서 계속해서 한 유저가 과금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 리니지를 만든 NC소프트가 이제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회사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요즘엔 NC가 좀 안 좋긴 한데,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다 아시죠? 리니지 이런 추억의 게임들, 포트리스 이런 게임들이 있었죠. 온라인 게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인터넷망이 깔린 거, 이제 검색 엔진은 완전 1세대고 1.5세대는 게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를 창업하는 게 붐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게임 회사를 창업하게 되고요. 그 창업의 흐름이라는 게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2010년대, 20년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니까 모바일 게임 시장을 잘 공략하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냐? 어떤 흐름이 있었냐? 플랫폼 회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플랫폼 회사들. 처음에 인터넷이 깔리게 되면 검색 엔진 시장하고 게임 시장이 부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터넷망이 초고속으로 잘 깔리게 되면 또 뭐가 되냐? 스마트폰이 되는 거야. 스마트폰 안에서 핸드폰으로 떠더덕 누르면 이제 카카오 택시도 오고 배달도 오고, 이제 마켓컬리는 좀 나중에 창업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플랫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플랫폼 경제가 시대를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은 코로나19 때 사람들을 안 만나고 비대면 사이가 되니까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고, 어마어마한 밸류를 받았다가 거품인 게 확인이 됐죠. 돈을 못 버니까. 마켓컬리는 지금 좀 힘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밌는 게, 마켓컬리의 김수라 대표가 1984
83년생이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인터넷 시대를 보고 자라면서 유학 갔다 와서 이 플랫폼 경제를 보면서 30대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30대가 창업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잖아요. 어느 정도 사회 경험도 있고 체력도 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20대처럼 무모하지도 않고 인맥도 좀 있고, 그래서 30대에 창업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어쨌든 마켓 관리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진짜 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한국 배달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 나이 또래에 있었던 분들이 플랫폼 회사들을 창업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을 창업했던 이제 김봉진 의장 같은 경우 1976년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좀 있는 창업자였어요. 그 다른 창업자들보다는. 그리고 플랫폼 경제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아자르 앱을 만든 하이퍼 커넥트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1.9조의 엑시트를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엑시트를 하게 되죠. 틴더를 만든 이제 매츠 그룹에서 아자르를 1.9조의 코로나 때 인수를 하게 돼요. 어마어마하죠. 1.9조. 배달의 민족이 총 밸류에이션 4조 정도의 엑시트 됐으니까 대한민국 스타트업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금액의 엑시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안상일 대표님 이렇게 사진도 나왔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요. 이거 창업하신 분들이 그 중동에서 대박이 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이 진짜 운이 중요한 게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런 앱들을 사람들이 엄청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하이퍼 커넥트 그 C레벨 친한 형인데 그 형한테도 물어보니까 중동에서 그만큼 대박 날 줄 몰랐대. 그 형도. 근데 이제 하이퍼 커넥트는 서울대 출신하고 포항공대 출신의 사람들이 이제 창업 C 레벨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상일 대표님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나왔는데 그 형하고 제가 친해가지고 물어봤어. 이거 뭐 아셨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렇게까지 대박 날 줄 몰랐던 거야. 근데 지금은 매추그룹 주가가 거의 8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왜? 코로나가 끝났잖아. 그리고 데이팅 앱의 경쟁자가 데이팅 앱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인 거야.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좋은 훨씬 더 큰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데이팅하고 쪽지 보내고 만나고 하는 것들이 더 자연스러워지니까 사실은 이제 코로나 거품기 때 엑시트를 한 거죠. 지금 만약에 엑시트했으면 이거에 한 8분의 1도 받기 좀 쉽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사업을 해서 큰 금액에 엑시트하는 것도 운이 정말 많이 좌우를 한다. 물론 뭐 되게 잘했던 회사긴 하지만 여기 보면 이 아자르앱을 만든 분들도 다 80년대 초반생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인터넷 시대가 와서 검색엔진하고 게임이 흥하다가 플랫폼 회사가 흥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봐야 돼. 2010년 이후에 인스타그램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북에서 인스타그램에 넘어가는 시기인데 인스타그램 뭐 틱톡 이런 애들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쇼폼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근데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고 남대강 대표가 예전에 블랭크 코퍼레이션을 300억인가에 매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남대강 대표가 20대일 거예요. 몇 살이었더라? 이 사람 84년생인가 83년생일 거예요. 근데 페북에서 마케팅하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APR이 하는 거랑 똑같은 퍼포먼스 마케팅 업체이거든요.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근데 여기서 페북에서 마케팅 때려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 모아서 페이지에 사람들 막 구독자를 모으고 마케팅 때리고 그걸로 뭐 베개도 팔고 뭐 약도 팔고 뭐 책도 팔고, 책은 안 팔았지만 어쨌든 막 예를 들어서 컵도 팔고 막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수많은 물건들을 파는 그런 회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조는 아예 안 하고 OEM, ODM을 줘가지고 물건을 샘플로 만들어서 마케팅 때리고 반응 좋으면 바로 또 생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브랜드를 내가 정성스럽게 키워서 뭔가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마케팅으로 승부하는 그런 회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SNS 세계가 확장이 되면서 나왔던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커머스 회사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남대강 대표가 그때 엑시트를 했고, 이분이 뭘로 기사로 나왔었냐면 삼성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집 그 주택의 맞은편 주택을 이분이 그냥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신문에 한번 나왔었고, 이분이 당시에 29살인가 30살인가 그랬어요. 지금 화폐 가치로도 300억이면 되게 큰 돈인데 10몇 년 전에 300억에 엑시트를 했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네, 그쵸. 네, 얼굴도 되게 잘생겼죠, 되게. 네. 그래서 커머스 1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APR 김병헌 대표는 커머스 2세대, 3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먼저 판을 다 깔아줬고 성공한 어떤 커머스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KBT라고 하는 큰 거대한 흐름하고 결합이 되면서 APR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APR 김병헌 대표, 이제 APR 최근에는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시총 한 8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한 거죠, 사실. 레거시 브랜드인 뭐 LG 생활건강이나 아니면 뭐 아모레퍼시픽을 다 제끼고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에 거의 1등으로 올라서, 시총으로 치면 1등으로 올라서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1988년생입니다. 근데 엄청난 창업 신화를 써내려 가고 있는데요. APR이 이거의 본질이 뭐냐? APR의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지금은 이제 회사가 너무 커지고 영업이익도 많아지고 하니까 뭐 연구개발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했던 그런 퍼포먼스 마케팅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APR의 회사를 영역을 보면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 잘하는 분하고 같이 공동 창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틱톡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잘하시는 분들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띄우게 되는데, 김병현 대표가 성공을 하고 나서 연세대에 나왔는데요. 연세대 후배들이 모두 KBT 쪽으로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화장품 회사 만들고
또 커머스 뛰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만 뭐 인플루언서고 조금만 뭐 하면 다 이제 화장품 만들고, 화장품이 마진율이 엄청 좋거든요. 한 번만 터지면 진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서 커머스 쪽에 관심이 있다, 이쪽으로 좀 창업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다 이쪽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마어마한 창업 시장을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2014년에 공동 창업을 했는데 원래는 그때 화장품 팔지 않았어요. 그때는 막 뭐 팔았지? 뭐 애완견, 반려견 모두 팔고 뭐 별벽을 다 팔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화장품으로 딱 각 잡고 했는데 이게 완전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KBT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흐름하고 같이 갔다. 그래서 대박이 난 케이스다. 크립토 사업도 사실 이제 크립토 뭐 거래소뿐만 아니고 이제 크립토 관련된 그 사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막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홍콩에다가 법인 세워서 막 만들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크립토 쪽도 되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거 비즈니스 하는 대표들 만나보면 저도 몇 명 아는데 다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에요. 근데 뭐 당연히 뭐 되게 똑똑하고 학벌도 되게 좋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크립토 쪽에서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이제 80년대 초반생보다는 이제 80년대 후반, 중후반 또는 90년대생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세대를 따라가다 보면 기회의 문은 어디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인터넷이 있었죠. 사실은 인터넷 혁명, 닷컴 버블이 2000년까지 굉장히 버블이 끼다가 버블 때려 맞고 완전히 하락을 했는데, 미국장도 이때 엄청 안 좋았어요. 닷컴 버블 꺼지고 나서 나스닥이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15년.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바보 같아요. 그냥 무조건 뭐 존버하고 있으면 미장은 무조건 뭐 돈 버는 거 아니야? 뭐 장기 시계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닷컴 버블 때 이제 그 포션이 많았던 사람들은 전고점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려. 15년. 네, 아마존 주가도 17년 걸렸어요. 전고점 회복하는데. 그때 엄청난 버블이었고 너무 많이 말도 안 되게 올랐다가 이제 떨어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2000년 이후로 인터넷이 우리 세계를 지배했고,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이 나왔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기회들이 만들어졌고, 2010년 이후에는 SNS라고 하는 거, 이제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 세상이 열렸죠. 이걸 통해서 퍼포먼스 마케팅 해가지고 커머스 회사 세워서 창업한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플랫폼에서 창업한 사람들, 그리고 SNS가 또 뭔가요?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냈죠. 인플루언서. 어떻게 보면 진짜 탑급 인플루언서들은 연예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거든요. 근데 SNS의 인플루언서들이 탄생하기 시작하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화 되다 보니까 공구 피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구가 돈을 진짜 많이 법니다. 네, 공구가 돈을 정말 많이 벌어요. 네, 그 시장에 기회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레거시 브랜드들, 레거시 화장품 브랜드, 방송사, 미디어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들 중에서 뭐 잘 되는데 뭐 진짜 큰 뭐 대기업 아닌 이상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 광고 단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기존에 너무 조직도 헤비하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는데, 유튜버랑 인플루언서들이랑 그리고 어떻든 그 플랫폼에서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어떤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근데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잖아요. 한 사람은 돈으로 환산이 되는데, 그래서 레거시에서 굉장히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데들이 지금 다 지금 하향세를 걷고 있거든요. 근데 레거시 비즈니스만 한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 이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기존 세대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경제적 지대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이 사람들은 여기 진입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들은 여기에 진입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훨씬 더. 네. 70년대생 중에서 크립토 엄청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90년대생들이 훨씬 많거든요. 왜? 더 빨리 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은 아예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확신을 더 가졌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자기 세대에서 그 열리는 기회가 뭔지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패러다임이 완전 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기회의 변화 속에서 청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어쨌든 뭐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회가 완전히 사라졌다, 뭐 삼포시대다, 이런 말은 너무 바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지. 삼포시대다. 연애도 안 해, 결혼도 안 해, 애도 안 낳아. 왜? 우리는 너무 박탈감 드는 시대야. 그런 세대가 아닌 세대가 없었어. 97년에 대학을 졸업한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97년에 내가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취업해야지 했는데 IMF가 터졌어. 아무도 날 뽑아주지 않아. 취업도 안 돼. 아무것도 못해. 자영업도 다 망했어. 얼마나 암울했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빛이 들었죠. 그래서 사실 이게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 우리 세대 앞에 있는 이런 어떤 되게 많은 노이즈들이 그렇게까지 나의 인생을 가로막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좀 80년대생들은 80년대생들만의 기회가 있었고, 90년대생들은 90년대만의 기회가 있고, 그리고 2000년대생들도 있을 텐데요. 2000년대생들은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는 저도 모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게 있을까요? AI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인터넷망에서 시작을 해서 검색엔진, 게임, 그리고 스마트폰,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혁명이 처음에는 검색엔진과 게임으로
이 정도 시장에 국한이 됐는데 온디바이스가 나오면서 인터넷을 손아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SNS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뭐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 때문에. 근데 AI라고 하는 이 우리가 지금 막 버블 논란이 있고 거품이네 마네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결국 AI의 것은 피지컬 AI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뭔가 다른 어떤 뭐가 될 수도 있고, 고글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뭔가 AI를 구현하고 우리 생활이 진짜 도움이 되거나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 그런 뭔가 온디바이스가 나오게 되면 스마트폰이 일으켰던 그 어마어마한 혁명과 그 기회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거죠. 거기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 제일 바보들이 AI가 오면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쵸? 그래서 사실 이제 2000년대생들도 그렇고 90년대 후반생들도 그렇고 청년들이 봤을 때 지금 되게 막막해 보이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항상 이래왔다는 거죠.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 초반생 기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업뿐만 아니고 재테크도 그렇고 기회들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세대만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세대가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기성세대 사람들이 뭐 200억이 있니 300억이 있니 1000억이 있니 다 필요 없어요. 그 세대에 엄청난 기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2000년대생들이 완전히 글로벌화되어 있고 영어도 너무 잘하고 막 진짜 그 AI 활용도 너무 잘하거든요. 못 따라가겠어요, 저도. 이게 세대가 바뀌면서 돈을 버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기 세대의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 컨텐츠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전 세계 돈을 다 빨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뭐 중국도 안 밀리려고 하고 있고, 엄청 패권 싸움을 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겠는데 하면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 하면서 뭐 그런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되게 많은 흐름들이 있고, 우리가 1980년대부터 2020년대 초반 초중반까지 합의해왔던 자유무역 질서가 깨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신자유주의가 1980년대부터 전 세계를 뒤덮기 시작했고, 소련이 붕괴되게 되면서 전 세계 무역 질서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1995년부터 한 2025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트럼프가 그 트리거가 됐을 뿐이지 어쨌든 우리가 다 국가자본주의로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반이민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간 어떤 그 관세 장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자원 싸움, 그리고 AI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그 기업과 기업의 어떤 경쟁이 아니고 국가의 생존 경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분명히 2000년대생들이 잡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있을 거다. 근데 저보다는 2000년대생들이 훨씬 그걸 잘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생각하는 회로가 달라, 이게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막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 말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기회는 안 오겠죠. 엄청 열심히 살아야지. 엄청 열심히 살고 공부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인사이트 쌓으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그 기회는 분명히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40대 초반에 그런 회사를 창업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정도의 감도를 가지고 내가 뭐 지금 20대 30대 애들이 하는 것처럼 틱톡 마케팅을 잘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자산이 있고 조금 더 연륜이 있고 조금 더 인맥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나서 나도 세상에 대한 눈을 좀 깨고, 젊은 애들을 생각을 많이 들으면서 깨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좀 같이 뭔가를 인발브를 시켜가지고 비즈니스 기회를 좀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혼자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근데 이쪽으로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20대 애들 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우습게 봤던 공구 피플들, SNS 잘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이제는 걔들이 하나하나의 개인 채널이 되면서 완전히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대가 된 거잖아요. 백화점을 안 가고 개인 백화점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하는 친구들은 돈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고, 그렇게 좀 트인 시각으로 좀 봐야 좀 기회도, 나이가 들어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런 산업,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도 듣고 교류하면서 그런 산업에다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다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내가 50대, 60대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런 섹터를 조금 더 빨리 발견을 하려면 젊은 사람들하고 스터디를 많이 해야겠구나. 젊은 이제 20대 또 30대 초반에 똑똑한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되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2030, 20대 특히 20대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다는 거죠. 기회는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시계열 속에서 보면 자산 폭등의 시대, 그리고 그게 부동산이 될지 크립토가 될지 주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는 무조건 온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좀 보면 희망찬 하루하루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